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양시장 모두 시원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시원하다기보다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해서 투자자 여러분들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금주는 또 많은 이벤트, 해외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조금 지는 부분이 조금 있는 반면에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는데 어떤 이벤트가 또 금주에 있는지 이것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특히나 이 코스닥이 굉장히 낙폭이 큰 모습을 네. 보여주는데 마이너스 4% 최근에 근래에 없었던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수 저점을 좀 확인하려는 모습 보였다라면 네네. 3%대 정도면 되는데 얘들이 막판에 조금 더 흥분한 것 같아요. 방향성 조절을 잘 못하고 더 밀어버린 거예요? 3%까지. 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지난 저점 라인대가 네네. 이게 오늘 한 3.6% 정도 포인트까지 빠지는 수준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스닥 저점은 이제 작년 11월이죠. 10월 30일이죠. 네네. 네. 617포인트. 네네. 네, 10월 30일. 그 수준이라서 아마 내일 이게 투매가 나오고 나면은 다음날 한 번 더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반대 매매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날 한 번 더 빠져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저점을 깨면은 안 되는 상황이다. 또는 깨더라도 바로 올라오려면 그 근처에서 놀아야 되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깠어요. 그래서 네네. 아마 오늘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네. 아마도 내일은 오전에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물량을 일단 뺏기 위한 네.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물밑에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이유는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온 바이오주에 대한 그런 악재들, 기업악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체 네네. 지수를 많이 끌어내린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전체적인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낙폭이 컸었네요. 이게 바이오 종목들이 과거에 이제 그 시총 상위권으로 다 올라갔을 때 네. 이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았었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대차나 이런 기업보다도 시총이 더 높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네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시총 1위를 잡아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1위를 잡아내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네. 신라젠이 3위고요. 3위고요. 네.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등등 여러 종목들, 그다음에 KMW 같은 그런 5G 관련한 네. 종목들도 지금 시총 상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올라간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성이 나온 부분이 아니라 네. 그런 꿈이라는 어떤 부분을 주고서 음. 딱 던져놓고 이렇게 되면은 대박 터질 것이다. 네. 그것을 가지고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셀트리온이 이 전체적으로 좀 틀을 좀 잡아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 바이오 종목군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또 이번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팩사백에 대한 임상 3상 전에 또 자사주 매각까지 나가게 되면서 네네네. 또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또 회계 감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전 이제 신뢰도가 이렇게 신뢰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시총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네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매도 의견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라 밑으로 좀 들어가줘야지 이 부분에서 뭔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못 팔고 있고 네네네. 그런 상황이고 또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투매에서는 또 아픔을 또 겪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네. 돌고 도는 거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잘 캐치하고 있다라면 네네. 코스닥의 이런 폭락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제 신용 잔고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코스닥 쪽이나 거래소 쪽에 이게 신용 잔고를 좀 보게 되면 전부 네. 다 이제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코스닥 스몰 쪽에 신용이 굉장히 네네네. 높네요. 거래소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소형주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네네. 제조업이라는 이런 쪽,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G와 같은, 네, 그런 쪽하고,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신용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용 이 정도 들어갔을 정도라면은 뭐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거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네네. 또는 뭐 지인에게 빌린 돈 뭐 이런 그 빚내서 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거란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좀 보게 되니까 신용 잔고가 뭐 10조 원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빌린 돈들은 뭐 그것의 몇 배, 즉 30조, 그렇죠. 40조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통계로 잡히는 것은 증권사를 통해서 빌린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 내가 뭐 담보를 주택 담보를 얼마를 받았는지 신용 담보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그 잡히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10배가 되든지 20배가 되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적으로 이제 신용은 증권사 신용은 조금 늦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네네네. 수수료가 좀 비싸요. 근데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게 주택담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더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는 지인에게 빌리는 돈. 그렇죠. 뭐, 그게 제일 또 뭐 네.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빌리건 아니면 친구한테 빌리건 해서 이제 그냥 뭐 술 한잔 살게 하고 빌리는 네네. 그런 돈들이 먼저 들어갔고 그걸 이제 잃게 되면은 주택을 담보답해서 주택담보는 요즘에 좀 대출 이자가 그래도 3%대니까 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빌려다가 이제 이거보다 더 싼 이자를 찾아 헤매게 되면은 증권사 신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쓰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마저도 이제 반대 매매가 들어가고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라도 자금을 쏟아붓기 위해서 카드론 그렇습니다. 이런 네네.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이 이런 꼬리에 순서- 악순환에 네. 꼬리를 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저렇게 코스닥을 확 하고 때려버리게 되면은 버틸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증거금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 매매가 시작되면은 실질적으로 손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이 확 빠져나간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이번 투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 물량을 죽이기 위한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 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약간 방어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얘네들이 좀 얍삽하잖아요. 그렇죠. 뭐 치고 빠지고. 네. 지금 1,000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단기 반등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네. 얘들은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반등이 멀지 않았다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연기금 쪽에서 방어하는 물량이 일단 들어왔다는 거.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네네. 문제는 외국인이 현물에서 많이 팔지 않았지만 어디서 팔았냐면 선물에서 팔았거든요. 네네네. 선물에서 팔게 되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동향을 보게 되면 비차익 쪽 매도가 왕창 나왔습니다. 지금 1,000억 원 넘게 나왔는데 네. 아침부터 점점 늘어나던 게 계속 커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비차익 매도 같은 경우는 지수 때리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냥 막 갖다 던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저 종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 즉 바구니에 막 그냥 되는 대로 담아가지고 다 갖다 던져버리는 것이 비차익 매매인데 네네. 이게 매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지수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오늘 개인 매도도 많이 나온 부분도 거기에서 뭐 무관하지 않을 거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시장은요 개인들의 악성 물량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 대고 때려버린 거죠. 이래도 안 팔 거야? 라고 네. 때려버린 거. 그래서 아마도 거의 이제 끝자락에서 나오는 어떤 변동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뭐 다음 주 만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음 네네. 주 만기 좀 네네.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이제 좀 답답한 그런 모양새가 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래도 오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서 오늘 내일 정도에 시장을 좀 다져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그래서 오늘 잘 버티신 분들, 살아남으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근데 뭐 오늘 같은 날 뭐 기회가 좋아집니다, 뭐 가격이 싸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잘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뭐 승질만 나시되니까 음. 뭐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시장이 이제 곧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시장을 며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 그 주간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또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개인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줄지 않고 있었는데, 정말 또 한번 작년 10월처럼 급박한 그런 하락을 주게 되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또 다 뺏어가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빼앗기지 않으신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버티셔가지고 또 좋은 기회에 또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네네. 국내 상황은 뭐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자꾸 힘들어집니까? 우리나라만 네. 소위 말하면 왜 망답니까? 다른 나라 뭐 베트남도 올라가고 뭐
다른데 다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떨어집니까? 이러는데 또 아마 하락이 깊어지면 또 상승이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좀 참고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요번 주 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네. 주 말까지 해봐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또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은 이제 그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로 또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네. 뭐 공격적 인하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뭐 어쩐다고 했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이번에 0.25%포인트를 인하를 하고 네네. 대신에 이제 그 하반기에 인하를 두 차례 더 해가지고 총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네. 뭐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 음. 썰입니다. 근데 뭐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네네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그날이 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일단 100%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네네네. 0.25%포인트라도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걸로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좀 했던 부분이고 네. 공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좋은 흐름을 좀 탈 수가 있었는데 그냥 그게 별거 아닌 거 상황이 좀 돼버린 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 약간- 돼버리네요. 미리 네네. 잘 했는데. 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된 것 같고 음.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왕따를 당하는 내용들은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네. 미국의 어떤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낮아지기 때문에 네네. 미국의 자금들이 이머징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2018년도의 모양새는 좀 분명히 다른 건 맞습니다만은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부 반도체 쪽으로만 들어가는 모양새고요. 네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나라 쪽보다는 지금 다른 동남아 국가들, 다른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의 변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반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네, 뭐, 그 중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가 미중 네. 그런, 무역 전쟁 때문에 간접적으로 네.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해서 이게 조금 해결이 될 만 했었는데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의 무역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뭐 미중은 또 고위급 회담을 또 진행을 한다고는 네. 하네요. 네네. 이번에 상하이에서 진행을 하죠. 이 상하이에서 진행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서 또 썰이 하나 딱 떠오른 게 네. 네, 또 하나의 소설이 또 써지더라고요. 이번에 왜 또 이게- 북경이 아니고 네. 상하이죠? 왜 북경이 아니고 상하이냐? 네네. 이게 중요한데 중국은 상하이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무역, 경제 발전이라는 그 규모 면에서 상하이가 지금 뭐 중국의 경제하면 그냥 상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상하이에서 회담을 열자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에게 하는 제스처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가지고 얘기하자. 아, 따로따로 엮지 네네네. 말자 이런 얘기인가요?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역에 대한 이야기면 얘기하자. 음. 지적재산권 보호는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아하. 식의 뉘앙스일 것 같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농산물을 더 사고 팔고 하는 일단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대표단이 바뀌었어요. 강경파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쪽으로 좀 강하게 어필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일단 사고 팔고 하는 그 트레이딩에 대한 너희들이 적자가 많으면 우리가 그 부분 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더 사줄게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상태로 해서 일단 마무리 짓고 음. 그 다음에 조용하게 북경 쪽에선 정치적인 이야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이야기 그때 너하고 나하고 살짝 얘기해서 그냥 넘어가자. 네네. 이런 시나리오 쓰지 않았을까는 네. 네. 그 생각이 또 반짝 들더라고요. 또 CR이 안 네. 먹히는 또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 쪽에서. 네. 미국이 지금 이거를 다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인데 네네네. 어찌됐건 간에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그 절차만 좀 완료가 된다라면 무역 분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수도 그럼 있다. 무역은 네네. 무역대로,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대로 이대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 내용을 이 무역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중국을 협박하는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지적재산권을 넘겨짚기 위해서는 무역에 대한 그 키를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 쉽진 않을 거다는 얘기가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중국의 의도는 어찌 됐든지 간에, 네, 단판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최대한 다음에 끌어야 네. 되겠네, 시간을 또. 그리고 이제 네, 내년도 네. 대선, 재선도 좀 있기 때문에, 음. 적어도 이번 연도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또 장기전으로 간다는 얘기군요. 네, 네. 참, 그러니까 네. 장기전 가면서 계속 그냥 뉘앙스만 풍기면 되죠. 곧 해결된다, 곧 해결된다. 그런 뉘앙스만 풍겨도 시장에는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조금 이렇게 뭔가 바뀌어가는, 긍정적인 면으로 바꿔가는 미중 간의 그런 관계라고 본다면은, 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금 갈수록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이제 네.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카드를 들고, 또 아베가 또 막 팔을 흔들고 있는데, 이것도 네.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유력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만은 화이트리스트가 제외가 되면은 가질 수 있는 파장도 굉장히 클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이 생겨난 게 지난 주말에요. 네네. 일본의 유력 주간지들이 있습니다. 뭐 마이니치라든지 그렇죠. 이런 유력 주간지에서 네. 뭐라고 나왔냐면 일간지죠. 일간지에서 언론들이 일본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어떤 정부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썼어요. 이거 잘 안 쓰는데요. 그런, 네. 그 언론들이 이게 정부에 완전히 대해서. 바뀌었어요. 네네네. 네, 지난 주말에 기점에서 완전히 바뀌면서 그냥 한 군데만 쓴 것이 아니라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그런 부분을 보도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조금 변화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지금은 또 뉴스에서 보면은 뭐 백색 국가 제외가 아주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긴장감을 조성을 해서 뭔가 내년도 총선을 또 준비하는 그런 부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네. 네, 객관적으로 봐서는 지금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하게 되면 일본도 손해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강대 강의 어떤 부분들을 참명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게 우리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지금 일본 불매 운동이 막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좀 네.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뭐 중국 같았으면 일본 차 몇 대 불타고 뭐 뒤집어지고 뭐 난리 났을 거다 그런 네네네. 얘기 했지만은 네.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본 여행지들 이런 데서는 벌써부터 비상에 걸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되지 않겠나는 판단이 좀 들고요. 일본 쪽에서는 계속 그렇죠. 일본 측 입장은 강제 징용공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답을 갖고 와야지 정상회담 가능할 것이다. 네네.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다 얘기가 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 뭐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네.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정치적인 이슈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쉽게 인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인정하기도 뭐 하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좀 경제적 압박을 좀 많이 취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대일 반감들이 좀 거세지는 상황이라서, 좀 서로가 좀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누가 지금 더 피해가 많냐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서로가 지금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같으면 뭐 서로 한 발씩 물러난다든지, 뭐, 배상을 만약에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50만 원 낮춰서 배상하는 쪽으로 가든지 네네네. 뭐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회담이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런지 그건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일본 문제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네. 지금은 뭐 유력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무래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백색구가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네네네.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얘기를 일단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좀 이게 답답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면 뉴스들이 일본과의 어떤 수출 제재 때문에 뭐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뭐 다 떨어져 내려갔고 코스닥도 내려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뭐 일본이 지금 영향을 줬다고 해가지고 코스닥 기업들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모불성설인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좀 오바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른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되죠. 혼나, 진짜. 네네. 아, 그러면 안 돼요. 뭐, 네. 네. 그런 건 진짜 혼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음. 그런 뉴스들은 다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네네. 일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이제 1, 2주 안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무역 분쟁들을 지켜만 보던 상황에서 직접 네. 당사자가 되는 또 일본과의 이웃나라와의 그 당사자가 되면서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네. 엮여서 지금 상황들이 점점 악화로를 걷고 있는데 어떤 돌파가 빨리 한번 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네. 갖고 그래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이라고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음. 지금 증시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들이 그냥 이 시에 지금 보면 한 1, 2주 사이에 다 해결될 것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팡 터져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요, 이만큼 빠진 것에 대한 아주 급속도의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면은, 네,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신 분들에게는, 네, 아마 그만큼 훌륭한 좀 보상이 가지 보상이,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주식 시장이 항상 하락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과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하락폭이 좀 더 길어지거나 그 기간 자체가 박스권을 형성하는 기간 자체가 길어지면은 좀 많이 좀 이탈을 하시거나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포기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내가 가진 주식을 보유했던 주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스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잘 견뎌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그 어떤 말보다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가장 네. 또 맞지 않을까 오늘 딱 싶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뭐 굉장히 오늘도 코스닥도 4% 정도 빠졌고 코스피도 1.7% 그건 한 2% 정도 빠져서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잘 견뎌내셔야지 또 다른 상승을 내일 일을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구호는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